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올라타자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온다. 자, 상반기 중앙은행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중앙은행입니다. 아, 또 중앙은행이야? 라고 하는데 왜 중앙은행이냐면요. 환율 때문이에요. 오늘은 달러가 강했습니다. 한 2주 전에는 달러가 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주 사이에 확 바뀌는 게 환율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시사하는 것은 조만간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단기 자금이 빨리 움직이는 외환시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즉 페드와 ECB, 네.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PBOC와 BOJ. 미국과 유럽은 긴축 스탠스에 좀 더 주목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은 완화적인 스탠스의 한쪽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쯤에 BOK가 있습니다. 네. BOK는 지금은 이쯤에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BOK가 여기쯤 있는데 일로 이동하는 국면이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당연히 환율이 움직일 거고 그 관련돼서 외국인 수급도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미국의 상반기의 키워드는요. 작년에 미국의 키워드이 변심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트랜지토리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변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연준만 믿었다가 낭패받아갖고 모든 욕바지를 다 연준이 했죠. 올해 연준의 키워드는 고집입니다. 금융시장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 인하할 거지? 너 이제 못 버티지? 그런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물가 내려가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 아니면 나는 의미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확인하기 전까지, 아니면 고용시장 좋은 거 봐봐. 이 모든 것들이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는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지난해 유행했지만 둘 중에 하나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게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아직은 모호하지만 저는 그게 2분기 안에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3월 FOMC는 스탑 앤 퍼즈, 즉 3월 FOMC까지 금리를 25bp 올리고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가 돼요. 5라는 것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5%의 기준금리의 수준을 과연 미국 경제 체력이 이 좋은 고용만 믿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고요. 이번 주에 제 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시황 기사 중에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요. 미국의 주택, 모기지 금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왜 괜찮으냐면요. 미국의 금리, 모기지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네. 즉 금리가 높으면 다 고통받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착륙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집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야, 나는 이제 계속해서 5가 아니고 6으로 갈 거야, 7로 갈 거야, 아니면 8로 갈 거야. 계속해서 강하게 스탠스를 한다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들지만 경기가 먼저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를 꼬꾸라지고 싶은 중앙은행은 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연준은 고집 부리고 있는데 이 고집이 언젠가는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금리 인하 베팅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2분기 금리 인하 베팅은 장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장기 금리를 계산하는 시기요. 산수로 얘기하면 단기 금리 플러스 텀 프리미엄,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즉 단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장기물 금리가 의미 있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장기물 금리도 큰 폭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근저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럽입니다. 오늘 뒤에서는 재밌는 유럽 표도, 제가 잘 안 보시는 표도 좀 갖고 왔는데요. 유럽을 지금부터 보실 때요. 중국을 보셔야 돼요. 유럽을 보는데 왜 중국을 봐야 되지? 중국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양회가 이젠 한 3주 정도 남았죠. 양회가 시작되면요. 항상 소문난 잔치였어요. 양회 전까지는 중국발 정책 기대감으로 1월달, 연말부터 1월달 우리 장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또한 최근에 글로벌리 유럽의 경기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이유도 좀 더 빨리 나타났던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입니다. 네. 제로 정책의 철폐. 그런데 이 긍정적인 시각들이요. 3월달 양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 또 희석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앞당겨진 걱정일 수도 있지만 중국발 기대감은 오케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네. 테마로 형성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것은 유럽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표로 잘 말씀드릴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유럽이 러우 전쟁을 버티면서요. 에너지 자립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처음에 걱정과 달리 에너지 자립도가 나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도 나름대로 원활하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천연가스를 대체할 것 같고요. 네. 지난 6, 7개월 동안 유럽이 정말로 이게 자립도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저조차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간과한 게 있다. 네. 그것은 전 세계 원자재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멈췄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살아난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신흥국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시차를 갖고 그 시차가 한 3, 4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차를 갖고 다시 한번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최근 경제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IMF, OECD, 월드뱅크 전부 다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서 이제는 플러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전히 유럽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로화의 자금의 강세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유로화가 강하지 않으면 달러는 강한 겁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PBOC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빈쌀만 있잖아요. 별명이에요. 전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PBOC가 올해 봤을 때는 제가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요, 뭐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하고 좀 연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이자 부담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서의 투심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 근데 중국은 더 심한 게 금리를 낮춰줘도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겠다라는 여전히 그 버튼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민은행은 고민이 많아요. 지난 1년 동안 모든 국가들이 긴축함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유동성을 풀었던 게 PBOC. 하지만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 근데 그 중에 가장 1순위가 제로 코로나 정책. 근데 그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느냐? 저는 부동산 경기를 보면 아는데 살아난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죽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중국 PBOC는 뭐 할 거냐? 죽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 저는 중국의 이 완화적인 정책이 올 한 해에도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BOJ입니다. 해프닝이 좀 있었죠. 두 번째 주 전후로 차기 총재가 결정될 텐데 부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어떨 거냐? 그러다 다음으로 긴축으로 갈 거냐? 미세 조정할 거냐? 네. 완화적으로 갈 거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론, 일본 BOJ는 여전히 완화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1월달 중간부터 YCC의 폭을 확대하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틸팅이 있었죠. 일본 BOJ도 궁극적으로 긴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엔화가 꽤 강세로 가면서요. 저는 4월달에 총재 교체 이후에도 완화적인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의 BOK입니다.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제가 빠른 콜 드리는 겁니다. 선조치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양한 자산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공감 안 하시죠. 부채가 없으니까. 저는 부채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죠. 네네네. 도대체 언제 부채가 있으실 거예요. 이자 부담이 워낙 큰데요. 네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한다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젠 금리 인상은 끝나고 인하의 신호탄인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중금리는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정보를 감안해 있는 사람이 지금 호가도 없고 그리고 분양시장은 이미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네. 부동산 시장의 투심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의 BOK, 즉 한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네. 가 올해 한국의 재테크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 실물 경기 측면에서도 매우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제가 차트 몇 개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CME 선물시장에서의 확률, 이대로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의 베팅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75%입니다. 근데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97% 정도, 90%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다 인상한다는 것이죠.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고 나면 이제 진짜 상단이 오자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올해 총 8번의 회의 중에서 앞단 2번째에서 벌써 기준금리가 5자를 봤다라는 것은 네. 저는 인하 가능성 아니면 동결기간이 길다라는 뷰를 갖고는 있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네.
일부 연준 위원들도 얘기하죠. 올해 연말에는 7자, 8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우려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6번이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죠. 이거는 올해 12월, 올해 연말에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떨 것 같냐라고 보면 대부분 많은 확률을 차지하는 게 정규요금법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5%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은 여전히 3월 달까지 25베이스 포인트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5자가 되면 그 안에 한 번을 올리면 내릴 것이고 아니면 동결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대로 올 연말이 마감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이번 3월 FOMC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다라는 거에 금융시장이 베팅이 들어갔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작금의 위험 선호 현상들은 네. 이제는 금리에 대한 압박은 끝,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 연준이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지금 연준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시장 좋죠. 미국 경제가 지금 리세션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락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작년 동안 계속해서 고생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죠. 골디락스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자신 있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디락스인데 그러면 금리를 낮추나?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경제가 연준이 고집 부리다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경기가 생각보다 꼬꾸라지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오늘 2분기, 상반기 내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조금 지연될지는 저도 좀 모호해요. 하지만 2분기 내에 금융시장에는 올해 여름에서 후반쯤이 되겠죠?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판의 변화라는 거. 이거 참 재밌어요. 왼쪽 보시면 1970년대랑 현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상반기에 이 하락폭이 꽤 클 것이다,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작년에 냈던 그 넥스트 책에서는 판의 변화 속에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뉴노멀은 끝났고 성장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좀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갔다가 빠르게 올렸다가 한 번 또 쭉 맞았다가 코로나 위기 때 갑자기 쭉 올렸다가 쭉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한 이 중금리 시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금의 지금 5%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조만간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로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적인 물가에서 간다. 이게 중장기 한 5년, 10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컨셉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적당한 물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꼭 포트폴리오에 일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무슨 자산인데? 라고 좀 더 제가 사실 저희 고객들한테는 제가 자산을 꼽아드리지만 여기 김작가 TV에 나오는 관계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인 금, 이게 상당 부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럽 한번 보죠. 유럽은 예상 밖의 흐름이 나타나긴 했어요. 유럽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왜 저냐고 딱 봤더니 유럽이 사실 에너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았었는데 작년에 좀 따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푹 내려갔죠.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2개월 연속 찍다 보니까 곧바로 경기 기대가 확 섰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중국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실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유럽의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컸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 보시면 미국은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경기가 이만큼 차지했는데 보시기 좋게 보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보세요. 이렇게 커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0%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가격이 바로 내려가면 물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유럽을 보는 시각이 8월 유로화 반등 나타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유럽이 주창하는 에너지 자립도 과연 괜찮을까? 2011년부터 19년까지요. 이 표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녹색은 신재생이에요. 근데 신재생이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이 석탄을 대체하는 것에 대부분 신재생 사업이 유럽에서 나타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 직전까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린 열풍이 불면서 유럽이 제일 먼저 석탄을 확 죽였어요. 석탄을 뭐로 죽였냐면 천연가스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우 사태 생기면서 유럽의 이 에너지 자립도와 신재생 이 부분이 현재 가스라는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유럽 경기를 볼 때 지금 낮아졌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다시 유럽은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안 낮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픽스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오른쪽 차트가 이겁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요.
올해 겨울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겨울에 유럽 천연가스 상승 압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IEA라는 글로벌 에너지 협회에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협회에서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없었을 경우에 유럽이 예상하는 올해 연말에 천연가스의 수요량이 100이라면 중국이 들어오면서 한 7% 정도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그럼 이 정도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바로 튑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경기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유럽이 지금 구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주창하면서 대부분 천연가스를 대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지금은 잘 됐어요. 중국이 멈춰 있어서. 근데 중국이 다시 한번 활동하기 시작해서 바로 전망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유럽을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왼쪽 차트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유로존의 경기 선행지수. 정말로 중국이 좋아지면 유로존이 좋아지는 겁니까? 라고 보면 이 선행관계예요. 제가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3개월 정도 유럽의 선행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림폭이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한 여름쯤에는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예요. 유로존이 3개월 정도 뒤쳐져 있거든요. 따라서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유럽이 중국이 좋아지면 좋은 건 오케이. 그게 지금 먼저 위험자산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이 불안감이 또 시차를 갖고 어느 순간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안 좋게. 저는 그게 하반기 어느 시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중국의 회복의 그 행태에 따라서 흔히 주식시장에서 테마라고 하죠. 트렌드도 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뭐 챗 GPT 아니면 AI로 상당 부분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테마가 좀 있어요. 일단 중국은 회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회복할 때와 수출 중심으로 회복할 때와 달리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소비 주요 데이터인 소매 판매가요. 코로나 직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 추세 대비 한 24% 정도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 바로 올라오겠죠. 더구나 그동안 인민은행이 무한대로 돈을 풀었잖아요. 중국의 가계들이 저축이요. 이렇게 높아요. 17조 위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GDP만 안 먹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저축이 많은 가계가 미국을 봤잖아요. 갑자기 이동이 자유롭다? 그럼 대부분 소비하겠죠. 근데 그 소비가 어디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유럽이라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대부분 관광하러 유럽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 경제는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게 절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소비 개선이 쿠션을 치고 유럽의 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그러면 이 소비 중심의 개선 효과가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5% 정도 다운되었던 소비가 어느 순간에는 이전 추세를 회복할 건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중국 자체적으로 원동력이 있을 것이냐? 이 돈도 사그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발 정책 기대감에 딱 하나 있어요. 중국이 돈을 많이 썼다. 어마어마하게 썼다. 이게 결국 나타날 것이다. 뭐냐면 M2 증가율 보세요. 이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고요. 꽤 오랜 기간, 작년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융자 총액이라는 게 그냥 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오히려 꼬꾸라졌어요. 돈은 늘고 금리가 낮은데 사람들이 대출을 안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로 코로나 플러스 부동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많이 거론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요. 재정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 건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학구적인 건데 재정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래서 이 승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일한 돈을 써도 경제가 살아나는 탄력성이에요. 베타값입니다. 당연히 높으면 돈을 쓴 만큼 경제가 좋은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재정 승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돈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돈을 더 쓸 겁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역대 최고로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재정 승수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24%나 내려갔는데요. 그러면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해더라도 이전보다 돈을 약 한 30% 이상은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기사에 중국의 재정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없던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 오케이. 하지만 한번 셈을 따져보자.
그냥 중국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양이 늘어났어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승수가 왜 이렇게 낮아진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 승수란 게 그만큼 돈이 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고령화의 이슈도 있고요. 금리가 높아져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재정 승수를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보자. 자, 또 탈중국화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탈세계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탈세계화 이퀄 탈중국화예요. 미국이 만든 거 탈세계화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탈중국화 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IR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이미 IMF가 떡하니 바로미터를 줬어요. IMF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돈을 많이 되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런 워킹 페이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중국은 좋아질 건데요. 경상수지, 즉 GDP 대비 무역을 해먹고 사는 구조는 끝날 겁니다. 라고 이미 바로미터를 딱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탈중국화에 보면 중국 정책 기대가 고조되면서 유럽과 한국 수출 개선 기대가 좋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탈세계화의 흐름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대안 없는 비판 같아요. 중국이 어떤 걸로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중지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라고 표를 갖고 왔고 네. 그래도 이전하고 똑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더 불안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 참고로 한번 보세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4개년 동안에 중국의 수출 탑5, 수입 탑5입니다. 보시면 수입을 중국이 제일 어디서 많이 하냐? 유럽입니다.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유럽입니다. 한국이 2019년에 넘어 튀었다가요. 지금 2020년에 코로나 때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넘어 툽니다. 즉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각광받는 게 유럽 경기 바로 살아난 거고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좋은 거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 거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금융위기처럼 한국을 지켜줄 것은 옆에 중국일 거다라고 네. 1대1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시장을 이거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최악은 막는다는 구조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일단 부채가 너무 높아요. 부채가 높은데 그 부채 대부분들이 다 변동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네. 3개월 코피스 연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에요. 수출도 미끄러지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리지수와 수출을 계속해서 옥죄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론 물가를 말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 1목표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중앙은행도 경기를 무너뜨리고 싶은 중앙은행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한국의 경기가 어떤데 한국 경기 좋나?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률을 유독 낮췄죠.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낮췄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금리가 너무 높다. 수출, 과거 중국처럼 중국이 살아남으면 한국이 수출하는 그 구조가 깨졌다라는 것에 경각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부동산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금리를 먼저 낮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달러 스마일이 올해도 다시 한번 작동할 거다라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는 위기 때 세상에 가장 안전한 자산 달러 아니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할 때 금리를 계속 올릴 때 또 달러는 강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요. 달러가 약하다는 것은 한국 코스피가 좋을 수 있다. 신흥국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 연초 그랬죠. 근데 2월 달부터 다시 좀 삐걱삐걱하죠. 왜냐하면 1월 달 고용지표 호조 이해에서 다시 한번 연준이 긴축을 좀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입니다. 달러도 박스권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 스마일이라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보자. 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여전히 달러 강세 압력이 수시로 불거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달러는 다시 조금 강달러로 조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달러는 올해 상반기에 박스권인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0을 끼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받침되려면 유럽 경기가 워낙 좋든지 아니면 일본이 완화적인 정책을 철폐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달러는 지난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드라이브 하나가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에 기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수면 아래에 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는 약하냐? 글쎄요. 이전보다 안 약합니다. 그러면 강하냐? 글쎄요.
지난해보다는 덜 강한 겁니다. 모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그래서 달러 원으로 좀 환산해서 보면 달러 원도 현재의 수준 1250원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날락이 좀 이어질 것 같다. 1400, 뭐 3, 40에서 급하게 이제 내려왔지만 여기서 뭐 더 크게 내려간다기보다 박스피라고 대답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대체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이요. 큰 롱텀하게 보면요. 주식은 계속 사는 겁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시죠. 위험 자산은 재테크는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다만 작년에 워낙 고점들이 물렸던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거와 지금 다시 한번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좋은 주식을, 좋은 회사를 조금씩 계속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1년을 12번, 그러니까 계산 좋게 10번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계속 100만 원씩 살 거냐. 네. 아니면 1, 2월 달에 200만 원 사고 그러니까 1월 달에 200만 원 사고 2월 달에 안 사고 3월 달에 사고 이렇게 조절할 거냐. 네. 매월 사는 그 규모, 액수를 좀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근데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게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럼 언제부터? 조금 더. 네, 늘상 그랬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좀 더 표면화가 되고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인할 때. 네, 인하할 때, 혹시나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네. 업사이드 리스크 이미 너무 많이 혹시나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위원님 그렇죠.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닐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걸 놓치게 될. 네. 예를 들면 지금 2,000원 뭐 400, 500인데 네네. 갑자기 2,800까지 가. 네네. 그럼 이제 2,100부터 이걸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놓치게 될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듣고 본인의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의 작금의 반등에 올라타지 말자. 알겠습니다. 결국 언제 올라타자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온다. 네. 네, 그때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 올해는 아마 매크로보다는 종목 장세라고 네. 해주셔서 그럼 종목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올해 그러면 좀 담아도 되는 유망 섹터는 좀 어떤 쪽 한 군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트렌드도 관심이 많아요. 네. AI나 로봇이나 왜냐면 CES에서 다 어느 정도 트렌드를 얘기해 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필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전기차는 항상 이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경제 한 번씩 찝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올해 가장 위험한 거는 네, 여전히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도 먹구름이 좀 꽤 많이 낄 수 있다는 건가요? 유럽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거는 중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네. 하지만 정책 기대감 이면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럽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고 그게 하반기에 나타나면 먼저 반영을 할 거고 내년도 초에 나타나면 올해 하반기에 반영을 할 거고 어쨌든 이 불씨는 이제 다시 한번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건 미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랑 이제 부동산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혹시나 언제쯤 생각을 하시고 네. 올해 이제 부동산 집가 네.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를 보시는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창현 씨님께 전화 한번 드리고 싶은데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보고 한국은행이 조절을 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 시장과 연관돼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정부 당국이 부동산을 살리고 싶다라는 의지보다는 이 분양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시장은 결국 많은 회사, 많은 산업들이 결부되어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분양시장이 제대로 워킹되는 것을 확인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확인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봐서 저는 빠르면 올해 항상 2분기가 저는 분수령을 보니까 2, 3분기에 그 언저리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이미 시장 금리들은 다 인하를 반영할 거다.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2월에. 네. 오늘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락가락 할 수 있던 장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리스크를 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인덱스 기준으로 2100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2800 아니면 3000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그 어느 순간을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든 재테크는 다 마음 편하려고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전전긍긍 할 판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모라는 게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저는 지금의 상승은
올라탈 때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비세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